김만득은 종로 3가 사거리의 허름한 인력사무소 앞에 서 있었다. 새벽 5시 반. 겨울의 잔향이 아직 바닥에 남아있어 그의 코끝엔 늘 술기운과 담배 냄새가 함께 났다. 오래된 장갑 속 손은 굳었고 무릎은 20년 전부터 가끔씩 신호를 보냈다. 하지만 그는 익숙했다. 무거운 골재를 들어올리는 고요한 리듬, 욕설 섞인 포클레인 소리, 그리고 끝나지 않는 외로움. 20년 전 아내가 병으로 떠난 후로 그는 단 한 번도 사람답게 웃어본 적이 없었다. 김치찌개 한 그릇에도 이불 끝 자락에도 사람 얼굴 하나에도 그녀의 빈자리가 보였다. 밤이면 작은 TV 옆 DVD 플레이어 애종로 골목에서 사온 CD를 집어넣었다. 싸구려 포르노 건조하고 반복적인 화면. 하지만 그런 걸 틀어놓고 한 모금씩 소주를 넘길 때면 문득 아내가 떠올랐다. 그때 당신이랑 봄밤에 먹던 막걸리 기억나지? 혼잣말은 이제 그의 일상이었고 한탄 같은 웃음이 새벽까지 이어졌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다. 공사 현장에 생소한 인물이 들어왔다. 노란 조끼를 입은 젊은 여자. 현장 관리실에서 자원봉사단이 들어왔다고 했다. 노인 근로자의 근골격계 질환 실태를 조사하고 현장 개선점 같은 걸 수집한다고. 김만득은 처음엔 신경 쓰지 않았다. 그런데 그 여자가 고개를 들어 그를 바라본 순간 심장이 먹먹해졌다. 뭐야 이 사람. 여자의 이름은 이나영. 검은 머리를 단정히 묶고 희미하게 웃는 얼굴. 그리고 너무도 똑같았다. 마치 그의 아내가 27살이던 시절 그와 처음 만나 시장에서 웃으며 막걸리를 건넸던 그 순간 그대로.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았다. 쇠를 자르던 그라인더 소리 속에서도 기둥을 세우는 시멘트 냄새 속에서도 그녀의 웃음이 맴돌았다. 그리고 밤이 되었다. 좁은 단칸방. 한쪽 벽엔 달력과 전기장판이 깔린 이불. 그 위에 엎드린 김만득은 아내의 영정 사진을 조용히 꺼내 들었다. 사진 속 아내는 웃고 있었다. 지금의 이나영과 다를 바 없이. 나영이 정말 당신이 보낸 사람 아니야? 그는 혼잣말을 뱉었다. 이불을 걷고 소주를 한 모금 마셨다. CD는 돌아가고 있었지만 화면은 눈에 들어오지 않았다. 너만 있으면 이 인생 다 버틸 수 있는데. 그 말이 방 안에 울렸다. 허공에서 그 말이 스스로 꺼져갈 때 그는 고개를 숙이고 천천히 눈을 감았다. 그 다음 날, 이나영은 그를 먼저 알아보고 다가왔다. 어르신 괜찮으세요? 어제 허리 잡고 계셨잖아요. 그는 말이 없었다. 그저 가만히 그녀를 바라봤다. 뭔가 불편한 건 없으세요? 응급처치나 상담도 가능해요. 그녀는 진심 어린 눈으로 말을 건넸다. 그리고 그 말투조차 그의 아내가 살아있을 때 쓰던 말투와 똑같았다. 그날 이후 김만득은 점점 더 잠을 이루지 못했다. 공사 현장은 오늘도 먼지가 자욱했다. 포클레인의 기계음이 현장을 뒤흔들고 철근 옮기는 소리가 쇠붙이처럼 쨍쨍 울렸다. 김만득은 구석에서 담배를 피우며 시멘트 자루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때였다. 이나영이 수첩을 들고 조심스레 다가왔다. 노란 조끼에 단정한 흰 셔츠 차림. 그리고 늘 그렇듯 어딘가 따뜻해 보이는 그 눈빛. 어르신, 오늘 허리 좀 괜찮으세요? 그녀가 물었다. 김만득은 담배를 비벼 끄며 대답했다. 허리야 뭐 살다 보면 삐걱거리는 날도 있는 거지. 이나영은 살짝 웃으며 그의 옆에 앉았다. 근데 어르신 몸이 너무 마르셨어요. 식사는 잘 챙기세요? 그는 잠시 그녀의 얼굴을 바라보다 눈을 피했다.
혼자 사는 놈이 뭐 챙길 게 있어. 라면도 끓이고 남은 반찬 데워 먹고 그러지. 그래도 그렇게 드시면 몸 축나요. 그녀가 조용히 말했다. 그러니까 제가 다음에 김치 좀 싸다 드릴까요? 김만득의 손이 멈췄다. 그 말투, 그 말. 20몇 살이던 그의 아내가 했던 말과 너무도 같았다. 김치 먹고 싶죠? 그럼 내가 내일 담가 올게요. 그때 그 말이 마치 지금 그녀 입에서 다시 흘러나온 듯 했다. 김치는 자네 손으로 담근 거면 맛있겠네. 그가 입꼬리를 살짝 올렸다. 이나영은 웃으며 수첩을 닫았다. 진짜요? 약속하신 거예요. 저 요리 나름대로 잘하는 편이에요. 그는 잠시 그녀를 바라보며 입술을 꾹 다물었다. 마음속에서는 이름도 모를 감정이 슬그머니 꿈틀거리고 있었다. 점심시간이 지나고 김만득은 구석의 쉼터에 혼자 앉아 있었다. 이나영이 작은 종이컵에 보리차를 담아 다가왔다. 어르신 차 드세요. 그녀가 조심스럽게 건넸다. 그는 종이컵을 받아들고 고개를 끄덕였다. 참 요즘 애들은 이렇게도 따뜻하구먼. 그가 혼잣말처럼 중얼였다. 따뜻하게 해주고 싶어서요. 이나영은 조용히 대답했다. 잠시 둘 사이에 바람이 불었다. 늦봄 바람은 시원했지만 가슴 한쪽은 묘하게 따뜻해지고 있었다. 자네 그가 조용히 입을 열었다. 사람한테 이렇게 잘하면 오해하는 사람도 있을 텐데. 오해요? 이나영이 고개를 갸웃했다. 내 말은 이렇게 자주 챙기고 말 걸고 누가 마음 쓰면 자네는 그게 어때? 그녀는 잠시 생각하다 조용히 말했다. 그런 생각은 안 해봤어요. 그냥 어르신이 좋은 분 같아서요. 김만득의 눈빛이 흐려졌다. 그냥 좋은 사람. 그 말이 어쩐지 그날따라 더 쓰게 들렸다. 나는 말이야. 그가 천천히 입을 열었다. 요즘 자네를 보면 그냥 마음이 묘하게 흔들려. 그게 왜 그런지도 모르겠어. 이나영은 조용히 그의 말을 들었다. 사실은 자네가 내 아내랑 너무 닮아서 그래. 웃는 것도 눈매도 말투까지도. 자네 나이 때 그 사람도 그랬거든. 그는 종이컵을 내려놓고 고개를 떨궜다. 그래서 헷갈려. 지금 이게 그 사람 그리운 마음 때문인지 아니면 진짜 자네가 좋아서 그런 건지. 잠시 침묵이 흘렀다. 이나영은 그의 말을 가만히 되새기고 나서 조심스럽게 말했다. 저도요, 어르신. 그의 눈이 그녀를 향했다. 저도 혼자 살아요. 어릴 때 부모님 돌아가시고 지금까지는 늘 혼자였어요. 그녀의 눈빛이 흔들렸다. 그래서 어르신한테 처음 인사드렸을 때 이상하게 편했어요. 그게 좀 이상하긴 했는데. 김만득은 조용히 그녀의 말을 들었다. 전 어르신 보면 아버지 같아서 좋아요. 아버지 있었으면 이렇게 대했을까 싶기도 하고. 그 말이 그의 가슴을 철렁하게 만들었다. 아버지, 딸, 가족. 그는 입을 꾹 다물었다. 마치 자신의 감정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소리였다. 그렇구만. 그가 어렵게 말했다. 그랬구나. 이나영은 조용히 미소 지었다. 어르신도 제 말 듣고 조금은 위로됐으면 좋겠어요. 그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으론 망치로 뒤통수를 얻어맞은 기분이었다. 그녀가 자신을 아버지처럼 여긴다는 말. 그녀의 마음은 분명했지만 자신의 감정은 너무 멀리 와 있었다. 그날 밤 김만득은 방 안에 누워 눈을 감았다. 전날처럼 이불 위에 엎드려 아내의 사진을 바라보지 않았다. 대신 벽을 바라보며 조용히 입을 열었다. 이게 착각이었으면 좋겠다. 그래야 덜 부끄럽지. 그는 다시 담배를 물었다.
타는 냄새가 퍼지자 어느새 눈가가 젖어 있었다. 근데 나영이 자넨 진짜 왜 그렇게 그 사람하고 똑같은 거냐? 눈을 감고 다시 눈을 떴을 때 창밖엔 이른 새벽이 스며들고 있었다. 김만득은 며칠째 공사장에 나가지 않았다. 몸이 아픈 것도 아니었다. 허리도 무릎도 언제나처럼 욱신거렸지만 참을만 했다. 하지만 마음이 견딜 수가 없었다. 그는 자꾸만 이나영의 웃음을 떠올렸고 그녀의 말투, 눈빛, 작은 친절 하나하나의 자신이 얼마나 흔들리고 있었는지를 도무지 부정할 수 없었다. 이건 안 돼. 방 안에서 그는 자신에게 중얼거렸다. 이건 틀렸어. 사람이 이래선 안 되는 거야. 그 애는 그냥 착해서 그런 거고 나는 혼자 오래 살아서 착각한 거야. 하지만 자기 합리화는 한낱 TV 소리처럼 허공에 흩어졌다. 세 번째 날 그는 미안하단 말도 없이 공사 현장을 그만뒀다. 그 누구에게도 연락하지 않았고 이나영에게서 온 몇 통의 문자도 읽지 않은 채 휴대폰을 꺼두었다. 그리고 조용히 방 안에 숨어 있었다. 벽에 기대어 앉아 하얀 벽지 위로 시간만 흘렀다. 어느 날 저녁 낯선 노크 소리가 났다. 툭툭 잠시 멈춘 뒤 다시 한번. 어르신 계세요? 문 너머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김만득은 가만히 눈을 감았다. 대답하지 않았다. 저예요. 나영이요. 죄송해요. 갑자기 찾아와서. 기척이 없자 그녀는 문 앞에 조용히 앉은 듯 했다. 말소리는 낮았지만 흔들리고 있었다. 요 며칠 동안 계속 생각했어요. 왜 갑자기 사라지셨는지, 혹시 제가 뭔가 잘못했나, 괜히 너무 다가간 건 아닌가. 그는 여전히 말이 없었다. 문 하나 사이 마음의 거리만큼 멀게 느껴졌다. 근데요, 어르신. 그녀의 말이 조금 더 또렷해졌다. 사실 저도 숨기고 있었던 게 있어요. 그는 고개를 들어 문 쪽을 바라봤다. 저 작년에 자살 시도했었어요. 순간 숨이 멎는 듯 했다. 그냥 아무도 나한테 기대하지도 않고 나도 누구한테 기대지도 못하고 그렇게 살다 보니 어느 날 정말 너무 외로워서 그랬어요. 문 앞에 그녀는 조용히 웃었다. 근데 공사 현장 자원봉사 가면서 어르신을 봤을 때 이상하게 마음이 좀 편해졌어요. 말은 많이 안 하셔도 뭔가 따뜻한 사람 같아서. 김만득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조용히 문까지 걸어갔다. 문고리를 쥔 손이 떨렸다. 그래서 어르신이랑 밥 한 끼라도 더 먹고 싶었어요. 그냥 누구처럼 말 걸고 싶고 누구처럼 다정하게 대하고 싶고 그게 저에겐 처음이었어요. 김만득은 문을 열지 못했다. 하지만 그의 마음 어딘가 단단히 굳어있던 무언가가 스르르 녹아내렸다. 저 그냥 갈게요. 혹시 제가 또 잘못한 거라면 그냥 잊으세요. 그런데 저는 어르신이 좋아요. 사람으로서, 따뜻한 사람으로서. 발걸음 소리가 멀어져 갔다. 그는 문을 열지 않았다. 하지만 그날 밤 잠들지 못한 채 이불을 움켜쥔 손이 조금씩 풀렸다. 며칠 뒤 그는 작은 슈퍼에서 고등어 2마리를 샀다. 김치 반 포기, 된장 한 통. 그리고 봉지 하나 더 들었다. 그는 공사장 옆 컨테이너로 갔다. 이나영이 여전히 자원봉사자 명찰을 차고 사람들과 이야기하고 있었다. 그녀가 그를 발견했을 때 눈이 동그래졌다. 그는 조용히 말했다. 밥 한 끼 할까?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눈빛은 흔들렸지만 미소는 확고했다. 하숙집 좁은 주방에 앉아 된장찌개가 보글보글 끓고 있었다. 김만득은 국자로 국을 저으며 말했다. 나는 말이야.
사람이 정에 약한 걸 알면서도 자꾸 정을 줘. 그러고선 또 혼자 상처받고. 자네한테도 그럴까봐 겁났어. 이나영은 그의 맞은편에 앉아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저도요. 사람 무서워서 좋아하는 감정 자체를 밀어낸 적 많아요. 근데 이번엔 달라요. 어르신은 그냥 말없이 있어줘서 좋아요. 김만득은 수줍게 웃었다. 그럼 앞으로 말 많이 하지 말까? 그녀가 웃었다. 그 웃음은 봄이었다. 그날 밤 둘은 말없이 마당 의자에 나란히 앉아 있었다. 말이 없어도 불편하지 않았다. 서로의 체온이 어깨 너머로 느껴지는 밤. 그것만으로도 충분한 위로였다. 둘 사이엔 아직 이름 붙일 수 없는 감정이 있었지만 그건 어떤 말보다 깊고 어떤 관계보다 따뜻했다. 김만득은 마음속으로 중얼거렸다. 사랑 같은 말 굳이 하지 않아도 괜찮다. 우린 지금 사람이 사람에게 닿는 그 지점에서 조용히 같이 걷고 있는 거니까. 그리고 처음으로 그는 외롭지 않았다. 하숙집 마당에 봄비가 지나간 자국이 번져 있었다. 이틀 전 내린 빗물이 남긴 자취는 콘크리트 바닥 위에 둥그스름한 얼룩으로 남았고 김만득은 그 앞에서 손에 머그컵을 쥔 채 조용히 서 있었다. 그 옆으로 이나영이 조심스럽게 다가왔다. 바닥을 내려다보던 그녀가 먼저 입을 열었다. 비 온 다음 날은 이상하게 마음이 가벼워져요. 세상도 씻긴 것 같고 내 마음도 조금은 가벼워진 것 같고. 김만득은 입꼬리를 살짝 올렸다. 자네는 그런 말도 참 예쁘게 하는구먼. 이나영은 살짝 웃으며 고개를 돌려 그를 바라봤다. 어르신은 요즘 표정이 좀 바뀌셨어요. 처음 뵀을 땐 세상을 다 포기한 사람 같았거든요. 근데 지금은 살고 싶은 사람 얼굴이에요. 그 말에 김만득은 잠시 고개를 숙였다. 살고 싶다 그 말이 왜 그렇게 가슴에 박혔을까? 지금까지 그가 하루를 견디는 방식은 그냥 죽지 않는 것에 가까웠다. 하지만 이나영을 보고부터는 조금씩 살고 싶은 마음이 생겼다. 사람이 말이지 혼자 오래 살다 보면 마음이 돌처럼 굳어. 아무 감정도 안 느껴지다가 어느 날 갑자기 사람 하나에 푹 젖어버릴 수도 있더라고. 그는 그녀를 천천히 바라봤다. 자네가 나한텐 그런 사람이었어. 이나영의 눈이 흔들렸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한 걸음 다가와 그의 옆에 서서 조용히 말했다. 저도요. 사람이 따뜻한 게 뭔지 어르신 덕에 처음 알았어요. 그는 머그컵을 벤치에 내려놓고 양손을 바지 주머니에 넣었다. 잠시 숨을 고른 뒤 낮고 조심스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그럼 우리 서로한테 따뜻한 사람이 돼줄래? 이나영은 그 말을 오래도록 가만히 되새기듯 입술을 다물고 있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네, 그럴게요. 그날 밤 둘은 나란히 앉아 저녁을 먹었다. 메뉴는 단출한 김치찌개였지만 식탁에 흐르던 공기는 조용한 약속 같았다. 이거 제가 만든 거예요. 이나영이 수줍게 말하며 숟가락을 내밀었다. 김만득은 한 입 먹고는 고개를 끄덕였다. 자네 음식 솜씨, 우리 집사람이랑 닮았어. 그 사람도 매번 가는 대충 보면서도 꼭 맞췄거든. 그녀는 살짝 미소를 지었다. 어르신 이젠 그 얘기하실 때 목소리가 안 떨리시네요. 그래. 이젠 그 사람을 떠올려도 미소가 나와. 자네 덕분에. 그 밤 하숙집 마당에서 두 사람은 말없이 앉아 있었다. 별빛이 은은하게 내려앉은 조용한 공기 속에서 그녀가 조심스럽게 그의 손등 위에 손을 올렸다. 전요, 사랑이 뭔지 아직도 잘 모르겠어요. 그는 그녀의 손을 감싸 쥐며 말했다. 나도 그래.
하지만 자네 손을 이렇게 잡고 있는 지금 살고 싶단 생각이 든다. 그거면 된 거 아니겠어? 그녀가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처음으로 그의 어깨에 살짝 기대었다. 그 후 두 사람은 조금씩 일상을 나누기 시작했다. 아침이면 김만득이 먼저 일어나 계란 프라이를 해두었고 이나영은 그에게 제일 먼저 웃으며 잘 잤냐고 물었다. 주말엔 동네 마트를 같이 갔다. 고구마 고를 때마다 그녀는 진지하게 무게를 확인했고 그는 뒤에서 장바구니를 들고 서 있었다. 이런 게 연애인가? 김만득은 속으로 물었다. 예전엔 젊은 사람들의 사랑이 불 것 같다고 생각했지만 지금 이들의 사랑은 묵직하고 조용한 화롯불 같았다. 쉽게 식지 않고 오래 따뜻한. 그는 어느 날 그녀의 머리칼을 바라보며 말했다. 사람이 사람을 좋아한다는 게 꼭 격렬하지 않아도 되더라. 그냥 자네가 거기 있는 것만으로도 나는 괜찮아. 이나영은 조용히 그의 손을 잡았다. 그리고 대답했다. 저도요. 그냥 어르신이 내 옆에 있다는 것만으로 하루가 좀 덜 외로워요. 어느 날 하숙집 마당에 누군가 지나가며 둘을 이상한 시선으로 바라봤다. 두 사람이 너무 가까이 앉아 있었기 때문일지도 모른다. 김만득은 잠시 고개를 숙였다. 우릴 이상하게 볼 수도 있어. 세상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누군가는 자네를 욕할 수도 있어. 그녀는 고개를 저었다. 중요한 건 내가 어떤 감정을 느끼느냐잖아요. 전 어르신이 부끄럽지 않아요. 우리 마음이 진짜라면 그걸로 된 거 아닌가요? 그 말에 그는 오래도록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하지만 그의 눈동자엔 고마움과 사랑이 조용히 머물렀다. 그날 밤 둘은 같은 방 안 다른 이불을 덮고 누워 있었다. 서로 등만 닿는 거리였지만 그 거리는 이전과는 전혀 달랐다. 자네 그가 낮게 물었다. 언제부턴가 나는 하루 끝마다 자네 생각으로 마무리해. 이게 사랑이 아니면 뭘까 싶어. 이나영은 작게 웃었다. 전 어르신의 내일이 궁금해졌을 때부터 이미 마음이 갔던 것 같아요. 두 사람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대신 숨소리가 느껴지는 그 거리 안에서 서로의 온기를 조용히 나누었다. 그 밤 외롭지 않았다. 그 무엇보다 따뜻했다. 다음화 예고하지만 어느 날 김만득은 더 이상 이나영에게 거짓을 숨길 수 없다는 걸 깨닫는다. 그는 마침내 자신이 진짜 누구인지를 고백해야 할 때가 왔음을 느낀다. 5월의 서울은 아직 봄 기운이 남아 있었다. 길가엔 라일락이 지고 벚꽃은 이미 기억 속 어딘가에만 남아 있었다. 하지만 김만득과 이나영에게는 지금의 공기가 마치 처음 함께한 그날의 오후처럼 선명했다. 그날도 이렇게 햇볕이 들었고 바람은 조용히 불었으며 그녀의 눈동자는 봄빛을 닮아 있었다. 그들은 요즘 함께 살고 있었다. 정확히 말하면 한 집에 나란히 머무는 시간이 많아졌고 각자의 짐이 조금씩 섞였고 둘 사이엔 더 이상 어르신과 자원봉사자라는 호칭이 없었다. 만득 씨, 고등어 굽는다. 오늘 간장 더 뿌려줘. 이나영은 이제 자연스럽게 그를 이름으로 불렀다. 그리고 그건 김만득에게였던 서류보다 확실한 관계의 증표처럼 느껴졌다. 그는 요즘 자주 웃었다. 혼잣말 대신 그녀와 나누는 말이 많아졌고 매일 아침 눈을 떴을 때 누군가의 뒷모습이 부엌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살아있다는 감각을 되찾을 수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오후였다. 이나영은 창가에 앉아 고요히 말문을 열었다. 우리 그냥 이렇게 살아도 되는 걸까? 김만득은 신문을 접으며 물었다. 어떻게? 이렇게 말은 안 했지만 사실상 부부처럼. 같이 먹고 같이 자고 같이 웃고 그런데 명확한 게 없잖아요. 그 말에 김만득은 고개를 숙였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다. 내가 자네에게 말하지 못한 게 많아. 자네가 나 때문에 어색해질까봐 그냥 지금처럼만 있으면 될 것 같아서 괜히 말을 안 했지. 이나영은 조용히 그를 바라보았다.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저음이었지만 말끝엔 망설임이 스며 있었다. 나는 자네가 없으면 안 될 것 같아. 그 말은 오래 준비한 고백 같았다. 처음엔 그저 고마웠고 나중엔 안쓰러웠고 그 다음엔 보고 싶어졌어. 그녀는 입꼬리를 살짝 올렸다. 저도 그래요. 그래서 말인데 그는 숨을 고르며 말을 이었다. 우리 그냥 정식으로 사람들 앞에 서자. 결혼하자는 거예요?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법적으로든 뭐든 사람들 말 신경 안 써도 된다지만 자네한테 당당하고 싶어. 이나영은 조용히 그의 손을 잡았다. 전 이미 같이 사는 게 결혼 같았어요. 하지만 그래요. 공식적으로 우리라고 부를 수 있는 무언가, 그것도 좋아요. 그날 밤 두 사람은 마당에 나란히 앉아 있었다. 하늘엔 별이 보이지 않았지만 그들의 눈동자는 깊고 반짝였다. 결혼식은 조용했다. 동사무소에 서류를 내고 작은 중식당에서 식사 자리를 가졌다. 친척도 친구도 많지 않았고 오히려 편안했다. 이나영은 흰 셔츠에 바지를 입었고 김만득은 새 정장을 빌렸다. 양복 안에 낯설게 들어간 손이 조금은 어색했지만 그녀의 손을 잡고 걷는 그 순간은 그 어떤 장면보다 익숙하고 편안했다. 당신 웃는다. 이나영이 웃으며 말했다. 그래. 그가 어깨를 으쓱였다. 그 얼굴이 좋아요. 예전엔 항상 뭐든 참는 얼굴이었는데 이젠 웃는 사람 같아요. 그는 잠시 그녀를 바라보다 가진 심으로 말했다. 그건 자네 덕이지. 사람이 사람을 살게 만들 수 있다는 걸 처음 알았어. 혼인신고를 마친 날 밤 그들은 집으로 돌아왔다. 소주 2병과 간장게장 하나. 작은 상 위에 올려진 음식들 위로 잔잔한 웃음이 오갔다. 앞으로 싸우면 어떻게 해요? 이나영이 물었다. 그럼 내가 도망치지. 자네가 잡아주겠지. 안 잡아요. 대신 문 안 열어줄 거예요. 그러면 나가서 텐트 치고 잘게. 그녀는 웃었다. 그리고 진지하게 물었다. 정말 괜찮아요? 세상 사람들이 뭐라 해도.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나는 세상보다 자네가 더 중요해. 그 말에 그녀는 숟가락을 내려놓고 그의 손을 잡았다. 같이 삽시다, 만득씨. 그래, 나영아. 우리 같이 살자. 그날 밤 창문 틈 사이로 바람이 들어왔다. 그 바람은 낡은 벽지를 흔들었지만 방 안엔 두 사람의 온기가 조용히 퍼져 있었다. 세상 밖은 시끄럽고 복잡했지만 그들만의 세상은 고요하고 따뜻했다. 그날부터 두 사람은 법적으로도 감정적으로도 우리가 되었다. 아침이면 서로의 얼굴을 가장 먼저 마주했고 밤이면 같은 시간에 불을 껐으며 비가 오면 함께 창가에 앉아 조용히 그 소리를 들었다. 사랑이란 아주 거창한 일이 아닐지도 몰랐다. 그저 서로가 존재하는 것을 받아들이고 그 존재를 매일 고마워하는 것. 그리고 김만득과 이나영은 그걸 할 줄 아는 사람이었다. 어느 날 오후 햇살이 부엌 창문을 통해 은은하게 번지고 있었다. 이나영은 조용히 설거지를 하다가 문득 고개를 들었다. 식탁 위에 놓인 달력에 조그맣게 동그라미 친 날짜가 눈에 들어왔다. 다음 생리 예정일. 그녀는 컵을 내려놓고 작은 숨을 들이마신 뒤 손을 닦았다. 괜한 불안감이 머릿속을 떠돌았다. 하지만 동시에 아주 작고 조심스러운 희망도 있었다. 며칠 전부터 이유 없이 졸리고 밤 냄새에 속이 뒤틀리는 날이 많았다. 처음엔 피곤해서 그랬겠거니 했지만
이상하리만큼 가슴이 두근거리던 지난밤, 그녀는 어렴풋이 어떤 예감을 느꼈다. 이틀 뒤 이나영은 약국에서 조용히 검은 비닐봉투 하나를 들고 나왔다. 임신 테스트기 하나. 얼굴을 가릴 필요는 없었지만 왠지 모르게 누군가 자신을 보는 것 같아 고개를 숙였다. 하숙집 욕실 문을 잠그고 그녀는 숨을 죽인 채 기다렸다. 막대기 위에 떠오르는 희미한 두 줄. 그 순간 시간이 멈춘 듯 했다. 이상하게 눈물이 먼저 고였다. 놀라움 때문인지 두려움 때문인지 아니면 그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밀려왔기 때문인지 스스로도 알 수 없었다. 그녀는 욕실 문을 닫은 채 조용히 벽에 기대 앉았다. 정말 나 엄마가 되는 거야? 혼잣말은 마치 아주 먼 미래의 누군가가 하는 이야기처럼 들렸다. 그러나 이내 현실로 다가왔다. 가슴 아래 작은 생명이 있다는 것. 그건 단순한 결과가 아니라 삶 전체가 변한다는 뜻이었다. 그날 저녁 김만득은 퇴근 후 마당에서 담배를 물고 있었다. 이나영은 조용히 그 옆에 섰다. 오늘 말할 게 있어요. 그가 담배를 비벼 끄고 고개를 돌렸다. 그녀는 두 손을 맞잡은 채 아주 작게 말했다. 우리 아기 생겼어요. 순간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바람도 멈춘 듯 했고 김만득의 눈빛도 고정되었다. 뭐라고? 그가 다시 물었다. 목소리는 아주 낮고 떨렸지만 확실히 들렸다. 아기 우리 아기요. 이나영은 웃으려 했지만 눈가에 눈물이 고였다. 그는 천천히 그녀 앞으로 다가왔다. 그녀의 두 손을 감싸며 조용히 이마를 맞댔다. 정말이야? 정말 우리 아기? 응. 진짜야. 아직 아주 작고 병원 가보니까 건강하대. 그는 아무 말 없이 그녀를 안았다. 크게 울지 않았지만 그의 눈가에도 말없이 흐르는 눈물이 있었다. 오래도록 그렇게 껴안고 서 있었다. 며칠 뒤 그들은 함께 병원에 갔다. 초음파 기계 너머로 아주 작고 조그만 점이 심장처럼 껌뻑였다. 아기 심장 잘 뛰네요. 7주 정도 된 것 같아요. 의사의 말에 이나영은 손을 꽉 잡았다. 김만득은 화면을 멍하니 보며 말했다. 저게 내 아기예요. 의사가 웃었다. 병원 문을 나서며 그는 손에 들린 진료 기록지를 바라보며 말했다. 진짜네 이제 우리는 셋이구나. 이나영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 당신은 아빠야. 내가 아빠라니. 그는 한참을 조용히 걷다가 갑자기 멈춰 섰다. 자네 고맙다. 왜? 나한테 다시 인생을 시작할 수 있게 해줘서. 그들의 삶은 조금씩 달라졌다. 김만득은 더 이상 무리한 일을 하지 않았고 이나영은 매일 식단을 체크하며 아기에게 좋은 걸 먹으려 노력했다. 그리고 어느 날 저녁 둘은 소파에 앉아 태명에 대해 이야기했다. 태명지었어? 그가 물었다. 아직. 당신이 지어줘. 그녀가 웃으며 말했다. 김만득은 잠시 고민하다 말했다. 봄결. 응. 우리가 처음 만난 날 봄이었잖아. 결은 살며시 이어지는 인연이란 뜻도 있고. 이나영은 그의 어깨에 기대며 말했다. 좋다. 봄결이. 임신 중반을 넘어서며 이나영의 배는 조금씩 불러왔다. 사람들은 여전히 그들 사이를 이상하게 바라보기도 했지만 그들은 더 이상 신경 쓰지 않았다. 세상에 설명할 필요 없는 게 있어. 그게 사랑이야. 김만득은 늘 그렇게 말했다. 그리고 봄이 다시 왔다. 창밖엔 벚꽃이 날렸다. 김만득은 창문을 열고 바람을 들였다. 그의 뒤에 서 이나영이 천천히 걸어 나왔다. 배는 많이 불러 있었고 그녀의 얼굴엔
잔잔한 미소가 퍼져 있었다. 고지야. 그녀가 속삭이듯 말했다. 알아. 그가 다가가 그녀의 배에 귀를 댔다. 결아, 잘 있지? 아빠야. 그녀는 눈물이 맺힌 눈으로 그를 바라봤다. 우리 잘 살자.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잘 살자. 정말 오래오래 사람답게. 이야기의 끝은 결혼도 임신도 사랑도 아니었다. 그저 함께 살아간다는 것. 그게 그들에게 가장 큰 약속이자 기적이었다. 그리고 그 기적은 작은 생명을 통해 매일 자라나고 있었다.